여러분 안녕하세요.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세상에서 제일 큰 교실 EBSI에서 지금 긴급한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이틀째 라이브 특강을 아침 9시부터, 국어는 1교시니까 그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국민입니다. 어제 1, 2, 3교시 문법 가지고 알찬 시간 함께 꾸며봤습니다. 함께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미처 못 들어서 어제 저 수강기 어제 밤에 가서 보니까 깜빡 모르고 놓쳤습니다. 막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그래서 미리 챙겨 들으러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막 댓글창에 막 글들 올라오는데요. 자, 어제는 문법 자신감을 가져보자. 자,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이었고요. 오늘은 예고한 듯이 여러분 알고 들어왔겠지만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라는 걸로 1, 2, 3교시를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중에 말이죠, 우리 이제 제작진들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도별희 학생, 고1도 들어도 되는 건가요? 몇 번, 한 두세 번 질문 올리던데요. 좋습니다. 들으면 좋죠. 벌써 막 2학년, 3학년 선배들보다 더 먼저 부지런을 떨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더 앞서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고1이 어렵지 않을 내용으로도 수능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별규 학생 제가 봤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교환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주고, 오른쪽 밑에 뭐 눌러보세요. 어제랑 똑같아요. 막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 훈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김별원 학생, 선생님 지금도 뭐 남국민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실 수도,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보고 있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오늘도 출첵, 막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또 김별원 학생 아까 그러던데 아침이라 힘드네요. 근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떻겠니? 여러분 일어나서 모니터 켠 게 다지만, 컴퓨터 켠 게 다지만, 저는 와가지고 새벽부터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준비하는데, 저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1, 2, 3교시 열심히 달려보기로 우리 약속해줘. 자, 1교시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1, 2, 3교시를 문학으로 꼭꼭 채울 생각인데요. 문학 공부 얼마나 가슴 뛰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제가 문학 특별히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국어 안에서도요, 특별히. 참 희한하게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만, 국어의 각 하위 영역들이 다 재미가 있어요. 문학은 원래 재미있는 거고요. 감동적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막 깔깔웃기도 하고 그런 게 문학이고, 문법은요 막 딱딱 떨어지는 실력이 쌓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 쾌감이 또 독특한 쾌감이 있습니다. 화작이요? 우와, 막 없는 길 만들어가지고 전략 세워서 얍삽하게 문제 풀어내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독서요, 어렵기만 하고 재미없을 것 같죠. 각 분야,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각각 분야의 지식을 쌓는 재미, 글을 읽고 뭔가 똑똑해지는 재미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을 느끼게 되잖아요. 국어 공부 재밌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요 문학은 제가 늘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이런 거예요. 재미있게 듣고 감동이 남았는데 성적이 오르는 강의. 이게 바로 문학 강의의 저의 목표이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함께 문학 재미있는 시간 함께 1, 2, 3교시 오늘 잘 꾸며보도록 합시다. 힘든 시기지만 다 같이 모두 공부에 매진하면서 흠뻑 공부에 빠져서 바이러스 따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1교시는요 제가 문학작품 이해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문학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연계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연계에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기초를 잘 잡고 나면요 2교시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법, 그 다음에 3교시 산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법을 올해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수능의 연계 대상이 되는 작품들을 특별히 골라서 그것들로 함께 충실한 시간을 또 재미있는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죠. 자, 자다가 달려왔어요. 네, 박별현 학생 잘했습니다. 달려오길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빨리 올라가서 알 수가 없네요.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자, 친절하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 참 제가 공지해야 될 게 있네요. 어제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열심히 댓글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최별혁 학생 오늘도 가방 주나요?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홈쇼핑 채널이니? 야, 가방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핫한 아이템 이거 지금 뒤에 딱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비매품 딱 써 있습니다. EBS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펭수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필과 메모지가 있습니다. 메모지도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 이렇게 연필도 5자루를 넣어가지고 좋은 연필, 양질의 연필을 드려요. 근데 이걸 그냥 드리느냐? 자, 추가 구성품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기념품 메고 나가기 좋은 날씨네. 이렇게 가방에 럭셔리한 가방, 이 가방에다 넣어서 이 선물들을 드립니다. 자, 추가 구성품까지 마감 임박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 제일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해주고 그리고 제가 오 예쁘다 운운운 마스터 너무너무 졸린다 누굽니까 정신 차리세요. 39,900원 아닙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의 기원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자, 요거 제가 중간에 또 돌발적으로 퀴즈를 진행해서요. 거기서 제일 먼저 좋은 정답을 완벽한 정답을 올려주는 학생 딱 선정해가지고 매 눈으로 탁 캐치를 하고요. 그 학생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직 퀴즈가 진행 안 됐으니까요. 아까 제가 언급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막 활발히 활동했던 몇몇 학생들 순위권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뚱뚱 두두둥.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환 준비했을 테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교환을 뭐 다운로드 하거나 또 출력을 못했다 하는 학생들 요번 시간은요. 1교시는 그냥 백지에다가 필요하다면 손으로 막 메모 필요한 사항들 중요 사항들 메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써야 할 내용들이요. 자, 쌤 너무 잘생겼다. 김별민 학생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선물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공부에 대한 얘기로 충실하게 가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먼저 스텝 1이에요. 어제도 스텝 1, 2, 3 이렇게 1강에서 했었죠. 그죠? 먼저 스텝 1. 이것만 알면 된다. 매력적인 제목이네요.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자, 문학의 지금 우리 제목이 뭐예요? 오늘 1, 2, 3교시의 제목은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라는 거거든요. 될 수 있다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독서가 어렵다고 막 하소연을 너무너무나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렵죠. 그죠? 독서가 최고 난도를 자랑하는 분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한두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요. 문학에도 킬러 문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문학 어려워요. 난 독서는 어떻게 읽어내겠는데 문학은 도저히 내가 감이 없어서 그런가? 난 정서가 메말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학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 고민을 정신 집중하고 귀 쫑긋 세우고 들으면 오늘 1, 2, 3교시 이 오전 학교 못 가고 있는 학교 가고 싶어 죽겠어서 지금 막 열심히 여기에 출첵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3시간 만에 문학에 눈을 확 뜨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고1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왜? 제가 수능의 출제 요소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문학을 바라보는 각 장르별 본질적인 특성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 때 알아두어야 할 요소들만을 이번 시간 1시간 안에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알고 일단 숙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작품을 볼 때마다 그걸 의식적으로 보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학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건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선생님 문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문학을 사랑하게 된 걸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EBS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요. 랜선 제자라고 하죠.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특별히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함께 만나니까 더 즐겁고 반갑고 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제자들로부터 전국에 있는 얼굴을 알 수 없는 이름만 확인 가능한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문학에 눈을 떴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너무나 많이 받았고요. 저는 그 즐거움과 기쁨, 보람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힘들지만 서 있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된다. 각 장르별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을 거기 교환해 보듯이 첫 번째 현대시 고전시가 운문문학이죠. 두 번째 현대소설 고전소설, 세 번째 극, 네 번째 수필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갈래별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건 굉장히 고유한 방법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문학 작품을 갈래별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의 도식으로 장르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문학을 보는 눈, 근본적인 눈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총정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거죠. 내용축과 형식축. 자, 개념 강의 개기일식 문학으로 함께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들을 처음에 각 장르 들어갈 때 했던 얘기들이라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또 들어도 또 다시 한번 중요한 지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다시 들어도 좋아요. 자, 내용축과 형식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새는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 없어요. 두 쪽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문학 작품에게는 내용과 형식축 두 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아무리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것이 훌륭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어. 근데 그것이 언어를 통한 예술인 문학에서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건 훌륭한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무슨 논설문이지. 그죠? 그리고 무슨 종교 경전이죠. 자,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수사법과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요. 미사여구가 엄청나. 근데 내용이 쓰레기야. 그러면 그건 내용 축이 받쳐주지 못하면 훌륭한 문학 작품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좋은 문학 작품이고 좋은 문학 작품인지를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교재에 실리는 것이고요. 수능에 출제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장르를요.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방법대로 내용축과 형식축이 예를 들어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를 이해하세요. 제가 그 교환에다가 일부러 여기에 빈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쓰라고요. 자, 생각해 볼까요? 일단 시에서의 내용축입니다. 시에서의 내용축은요. 정별이 학생? 유연한 민쌤 이러네요. 이게 이제 유연하게 보이나 봐요. 그죠? 옛날에 이런 게 유행했어요. 이런 거 브레이크 댄스. 유연한 민쌤. 네. 날갯짓 잘하신다. 따라해보는 중. 모니터 앞에서 이거 따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절로 웃음이 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이게 라이브에 재미는 있는데 좀 패단이 있네. 이게 너무 재밌어갖고 여기에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레드선. 자, 갑니다. 시는요. 내용축과 형식축 가운데 일단 내용축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시상의 전개 방식을 여기다 제시를 했는데요. 시상이라는 건 시에 담겨 있는 모든 생각을 시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상을 원래 이제 시상이 떠올랐어. 우리가 이럴 때는 시의 모티프가 되는 어떤 발상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만 그런 의미의 시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시상의 전개 방식을 이야기할 때 시상이라는 건 시에 담겨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시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라는 것을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전개되는 그 시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봐야 되겠지. 그죠?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라이브의 묘미지 뭐. 제가 버튼을 방향을 잘못 눌렀어요. 자, 이거예요. 보세요. 시를 읽으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시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제시한 이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시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낯선 시, 처음 보는 시라 할지라도요, 화자가 누구지? 이 사람 지금 어떤 대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지? 화자는 누구고 대상은 뭐지?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뭘까? 즉,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요, 친구의 마음을,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걔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친구가 교실에 막 헐레벌떡 들었어. 야, 있잖아. 이러고 막 울어. 그럼 그럴 때 걔한테, 야, 왜 무슨 일이야? 뭔데, 왜 그래? 묻잖아요. 그럼 걔가 내가 여차여차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 얘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구나, 어떤 일을 겪었구나, 그 상황을 이해해야 걔가 하는 얘기, 걔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잘 이해가 되는 거라고. 시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 시는 암호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귀담아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화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말투, 이걸 어조라고 해요. 이런 걸 파악하게 되고요. 아,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게 곧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정서예요. 그냥 정서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시에서는 핵심이다. 제가 지금부터 4개의 장르를 이야기하면서 핵심이 되는 정말 열쇠 말 하나씩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거예요. 정서. 결국엔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해서 이런 흐름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 작품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서는 곧 다른 말로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감정이나 분위기, 그걸 잘 캐치하면 그게 곧 작품의 주제거든. 서정 장르란, 운문문학은 대체로 그런 겁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됐죠? 그럼 그것들을, 이걸 말해요. 드러나는 걸, 이 따라가는 이 흐름을 잘 캐치할 수 있으려면 시 안에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그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전개 방식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내용 추계 요소들을 전부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식 추군요. 그렇다면 자, 이런 게 담겨 있어. 정서를 표현했어. 근데 그게 시답지 않으면 시가 아니죠.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만. 시답지 않으면 시가 아니지. 예를 들어 정서가 잘 담겨 있는데 그게 일기야. 그럼 그건 시 아니라고요. 그죠?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일단 운문이니까 운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운율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형적인 운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죠? 현대시에서는 자유로운 운율들, 이게 운율이 있는 거야? 싶은 운율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운율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반복이라는 말이야. 이게 수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반복은 여러 층위의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작은 단위로 얘기하자면 뭐 울림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경쾌한 느낌을 형성한다. 이런 것도 운율적인 요소죠. 그렇죠? 그건 음운 차원의 반복입니다. 혹은 있잖아요. 동일한 음절을 반복해가지고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구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행, 더 나아가서는 연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반복은 무조건 두 가지 효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상으로요, 강조가 이루어져요. 반복은. 여러분,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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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까? 중요하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지 맙시다, 우리. 선생님은 왜 자꾸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복은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운율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얘기해 주는 건데 라이브니까 특별히 또 한번 합시다. 옛날에 어떤 옛날도 아니지. 저기 예전에 있었던 농담인데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린 딸한테 아빠 다녀올게 이랬어요. 어린 딸이 아빠 오늘 저녁에 오실 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우리 딸.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 요새 이제 막 그 복잡하잖아요. 뭘 이거 저걸 골라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아빠 세대는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가지고 어디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골라오는 거지. 뭘 섞어가지고 내 취향에 맞게 뭘 만들고 뭐 이러면 뭐 30몇 가지를 뭐 어떻게 섞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 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뭐요 이러는 거야. 베리베리 뭐요 뭐 이런 거 하는 걸까. 아 저렇게 반복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딸이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딱 왔어. 아 저렇게 주문하는 거구나. 뭘 말을 반복하면 되는구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데 전 닐라 바닐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죠?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빵 터졌는데 점원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점원이었는지 이 아저씨가 이제 당황하고 창피할까봐 그 얘기를 듣고 닐라 바닐라요. 라따 아라하따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닐라 바닐라 얘기가 재미있는 점지를 또 이게 이 시간 차이 때문에 30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안에 닐라 바닐라 얘기가 있네요. 자, 운율이 있고요. 운율 반복과 관련해서 항상 잘 유념해 두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어떤 율격적인 특성을 직접 예를 들면 몇 음보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수능에서 묻기보다는 무언가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걸 수능에서는 선지로 많이 사용해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갑니다. 형식 중에서 또 하나 시를 시답게 만드는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시는요. 여기에 담겨있는 생각을 그냥 논설문 쓰듯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감각적 이미지들이죠.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그리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적 이미지. 그렇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환이 후각의 미각환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고 그것은 많은 시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했다? 그러면 수능에서도 그걸 문제 출제 요소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학교 내신 시험에선 100%고요. 그죠?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으로 내신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지금 요새 계속 추세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시험 문제에 그걸 출제 요소로 활용하십니다. 꼭 알아두시고. 표현법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서리법, 대꾸법, 대조법, 그죠? 여러 영탄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연쇄법 이런 거 있죠? 수많은 표현법들. 근데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시를 볼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중학교 정도부터 잘못됐어. 시 공부가. 시라고 하면 이거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그 참고서에 저 행간주라고 하죠. 밑에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막 이 표현법을 이건 이래서 이게 역설이니 이게 반언이 이런 걸 암기하려고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형식 축은요. 내용 축의 이 요소들을 궁극적으로는 이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살아있는 시는 없습니다. 좋은 시도 아니고요. 이것들이 화려하게 구사됐다고 해서 좋은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 정도로 유효하게 이걸 잘 뒷받침해주고 있어야 그게 좋은 시인 거죠. 이걸 효과적으로 시를 시답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얘가 잘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시라고요. 그러지 못하면 서로 따로 놀아? 그럼 그건 좋은 시가 아니에요. 수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는. 자, 요렇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게 왠지 아세요?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이후의 장르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결국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한 장에 보여드리는 이게 전부 다 수능의 운문문학의 모든 출제 요소예요. 아시겠습니까? 수능에서는요. 시와 관련해서 이 이외의 것을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알고 있어야죠. 자동화돼야 돼요. 운문문학을 볼 때. 됐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걸 막 찾아가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본문을 읽을 때 이걸 파악할 때 이게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니까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네.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법이 사용되었다, 아니다 이렇게 수능에서 묻지 않거든요. 그게 어떤 효과로 이어진다까지를 물어요. 여기서 이것까지로. 그러니까 이 매칭이 맞느냐를 파악하려면 결국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역할을 해주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두 번째 갑니다.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 이번엔 소설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갑니다. 내용 축에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제가 키워드 아까 선정한다 그랬어요. 시하고 현대시하고 고전시가에서는요. 정서를 키워드로 삼았었죠.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는 이걸 캐릭터를 핵심 요소로 키워드로 기억하십시오. 소설은요. 인물이 하는 일이 절반이에요.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걸 잘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인물이라는 말은 성격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격은 걔 성격 어때? 걔 까칠해. 이런 그 성격이 아니에요. 이 인물 소설에서의 성격이라는 말은요. 훨씬 더 폭넓은 의미예요. 소설 속에 형상화된 인물의 모든 면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있잖아요. 인물이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냐. 그가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그가 나이는 몇 살이고 그는 어떤 계층에 속해 있고 외모는 어떻고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물들 사이에 혹은 인물 내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 갈등은 곧 사건으로 벌어져요. 그럼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갈등이 사건으로 이어졌죠? 그 사건이 결국 소설에서 어떤 사건을 얘기한다는 건 이걸 제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제가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갈등이나 사건이 없는 소설도 있나요? 있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대단히 실험적인 뭔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 이게 없으면 서사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배경 묘사만으로 한 100페이지쯤 가는 소설이 있다고 쳐. 그걸 누가 소설이라고 부릅니까? 인물의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 이 내용축을 잘 봐야 된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럼 짠짠 짜라잔 짠짠 짜라잔 퀴즈 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핫 아이템 추가 구성 보여주는 우리 EBS 선물을 받을 친구 퀴즈 갑니다. 30초 이후에 답이 주르륵 올라오겠지? 자, 조연출 긴장해 주시고요. 누가 제일 먼저 답을 올리나? 자, 퀴즈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세요. 뭐냐? 인물의 제시 방식으로 보여주기 말고 뭐라고 하는지 이게 첫 번째. 한 줄에다 답을 써주십시오. 두 번째. 배경이나 소재가 소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요. 또 여긴 이건 제가 미리 드릴게요. 이건 사건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 여기에는 뭘 상징한다는 역할이 있나요? 배경 및 소재가 뭘 상징한다고 하나요? 자, 1번 답, 2번 답 한 줄에 올려주십시오. 짠짠 짜라잔. 짠짠 짜라잔. 자, 요게 1번 답, 요게 2번 답 갑니다. 하나 비슷한 거 지나갔는데 서별예 학생 1번 답만 정확하지 않은 대답으로 줬어요. 자, 기다립니다. 문별은 학생. 자, 1번 답 얘기했고요. 2번 답은요. 누굽니까? 박별미 학생. 오케이, 1등입니다. 박별미 학생. 박별미 학생. 이거 뭐예요? 자, 여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막 답들 계속 올라온다. 최고로 빨리 올려준 학생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 양해해 주세요. 그러나 다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유별인, 김별희, 좋아요. 권별숙 좋습니다. 네, 좋아요. 김별선, 그죠? 김별원,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인물을 제시하는 방식.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하냔 말이에요. 뭐라고? 보여주기 혹은 말하기. 보여주기는 뭐예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하기는 뭔데요? 소설의 서술자가 직접 아, 쟤는 어떤 애다, 쟤는 착한 애다, 쟤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애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쟤는 교양이 높은 애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걸 말하기라 그래요. 또 인물이 말하기를 했을 때 인물의 대화에 해당되는 거, 발화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걸 분석한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게 바로 인물 제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추구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나 소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심리 표현, 사건 암시, 분위기 조성,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를 상징하는 것까지,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현대 소설에서도 고전 소설에서도 배경이나 소재가 시험에 나왔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답지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설에서의 형식 축으로 갈게요. 사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어. 스토리는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플롯은 뭐냐면 그것을 뒤죽박죽 시간적인 순서를 막 뒤섞어 놓을 수가 있죠. 임의로 작가가 구성해 놓은 그 작품의 틀, 구조, 그걸 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그게 나오긴 합니다만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방식이니까. 이걸 보세요. 특정한 플롯을 취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어요. 형식 축은 이 내용 축을 잘 뒷받침하기 위한 거라고. 자,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인물의 성격과 사건, 어떤 사건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름답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플롯을 취하지 않겠냐고. 또 서술의 주체와 태도라고 해가지고요. 시점이니 초점이니 편집자적 논평이니 희화화 풍자 이런 거 있죠. 서술자가 누구고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설에서는. 요 두 가지만 사실 볼 줄 알면 소설을 형식 파트에서 틀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소설에서 이거는 주로 내용 확인 문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줄거리 파악 제대로 하면 되는데 뭐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죠. 플롯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로 문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지문을 주고선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늘어놓은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보기 안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래가지고 그걸 순서를 잡게 하는 거야. 그게 곧 뭐예요? 플롯을 분해해서 스토리로 재구성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상 특히 현대 소설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뭐죠? 서술의 주체와 태도예요. 서술자가 누구고 어떤 시점을 택하고 있고 그가 어떤 태도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런 내용들이 결국 소설,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핵심적인 내용 축과 형식 축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복잡할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들어 놓겠어요. 자, 소설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이다 라는 말을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놓으시면 이 안에 소설로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든 출제 요소가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설은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 소설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이다라는 말 그냥 밋밋한 문장입니다만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문장이에요. 보세요. 인물 맞죠? 그 다음에 배경 및 소재의 기능, 갈등과 사건, 서술자. 오케이? 이야기, 소설은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극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극은요, 우리한테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근데 소설의 중요한 점은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물론 가상이지, 허구의 이야기인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매개해주는, 우리와 사이에 매개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술자거든요. 그게 누구란 얘기는 뭐예요? 전지적인 누구인지, 그 인물들 중에 하나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태도로 저걸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자, 극 갑니다. 극은요, 내용축상으로 볼 때는 뭐하고 제일 가까울까요? 소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왜? 인물이 등장하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지고요, 갈등의 최고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것이 확 해결되고 끝나는 게 극입니다. 근데 소설하고 비슷한데 단 어디에다가 내용상으로는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사이의 충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감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자, 형식축은요, 보여주기 중심이에요. 즉 말하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인물이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가지고 관객이 쟤 어떤 애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지, 서술자가 등장해서 이 인물은 이런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극은 대단히 실험적인 형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서사극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건요, 갑자기 인물들이 연기를 하다가 멈춰, 그리고 갑자기 한 인물이 해설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한 발짝 나오면서, 자 보셨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저 사람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관객들이 순간 그게 몰입하다가 확 빠져나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일부러 노리는 것을 서사극의 전략적인 양식적 특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여주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극은 곧 연극이든 영화든 말이에요, 극적 형상화 방식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소설이랑 똑같은 문제를 내는 극 세트는요, 평가원은 절대로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희곡을 줬다. 무대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연출의 어떤 그 유의해야 될 점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시나리오가 나왔죠. 카메라 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음향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내레이션 어떻게 되느니, 이런 거에 대한 영화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극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이 내용적인 측면의 줄거리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이걸 읽고서, 희곡을 읽고는 머릿속에 무대가 꾸며지고 그 위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이걸 무대 위에서 연극 공연을 하게 해야 하고요, 그럴 줄 알아야 하고요. 시나리오를 읽고는 머릿속에 필름이 돌아가야 돼요. 오케이? 그걸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극 장르의 지문인데, 세트인데, 거기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선생님, 소설하고만 동일하게 다 전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만 나왔네요.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학교 내신 시험 말고 적어도 학평 이상, 또 특히 평가원에서 낸 문제, 절대로 여기에만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누가 극적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러는데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지로 얘기해 주자면, 연출하는 기법에 관한 거를 막 물었어. 극 작가가 이것을 연출하려고 할 때 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뭐 배경음악으로 어떤 음악을 깔아야겠어. 무대에서는 뭐 배우가 뭐 어떻게 표정 연기를 하도록 시켜야겠어. 이런 거 말이에요. 또 영화 시나리오라면 신 넘버 79에서는 뭐 어떤 배경음악을 틀어가지고 인물의 뭐 심리가 부각되도록 해야겠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로 구성되는 게 반드시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수필입니다. 내용축은요, 나의 일상적 경험 플러스 거기에다 독특한 관점, 즉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을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에 교훈이에요. 자, 좀 전에 제가 참 그 극 장르에서 키워드 하나 선정하는 거 안 했네요. 갈등입니다. 수필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교훈이에요. 됐죠? 수필은 교훈을 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능에 나오는 수필은 모두 다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적인 주제를 이끌어내는 게 교술 장르 수필의 특징입니다. 형식축은요,
원래 수필이라는 이름이 붓 가는 대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붓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자유롭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개성의 표출이 엄청 보장되는 그런 장르가 바로 수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로 치면 수능에서는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수필에서는 두 개의 문제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글쓴이가 쓴 거기 글쓴이가 한 가치 있는 생각이 뭐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둘째, 이 작품에 글쓴이가 동원한 개성은 뭐냐는 거예요. 개성적 표현 방식은 뭐냐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요 얘기들을 머릿속에 제가 지금 1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걸로 쭉 총정리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학의 마스터가 되는 진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만 잘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마다 이 요소들만 볼 줄 알잖아요. 수능에서 문학 문제 틀릴 게 없어요. 알겠죠? 겁먹지 마시고 재미있게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는 문학 공부, 진짜 문학 공부해야죠. 수능 문학 공부가 다른 특별히 문제 푸는 기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힘을 기르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실력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텝 2로 갑니다. 고전 문학도 별것 아니네 라는 겁니다. 자, 요거요. 시간이 지금 이거 만만치 않다. 제가 요거 하다가 끊어지면 학교 수업도 그렇잖아요. 그죠? 학교 수업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거니까 10분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2교시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전문학도 별것 아니라는 스텝 2에서요. 자,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등의 경우, 즉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요. 먼저 EBS 연계교재 수록작품의 해설 강의로 해결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수능에서 고전 시가는요. 최근에 기출 그 패턴을 보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거의 100% 연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 막 덜덜 떠는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만 충실히 공부하세요. 그걸 볼 줄 아는 눈, 이해 감상하는 기본은 뭐라고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현대시 고전 시가의 기본, 이해, 내용과 형식 축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플러스 제가 수특 문학 수능 완성 강의에서 그 고전 시가에 대해서 작구의 해석, 그걸 넘어서 있는 화자의 상황과 태도, 정서에 관한 설명, 작품에 대한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들어놓으시면 충분히 정복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이른바 마이너 장르입니다. 쉽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마이너 장르라는 얘기는 메이저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덜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 이외의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이외의 작품으로 이 장르에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조하고 가사, 한시의 경우 얘네들은 메이저 장르예요. 한시는 상대적으로 1, 2, 3위 중에선 3위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시조와 가사, 시조는 특히 연시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고전 시가의 원투펀치는 뭐라고요? 연시조와 가사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어 왔고요. 지금도 올해도 아마 연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수특수안에 수록되어 있는 연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건 제가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네 가지 유형을 알아두는 거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시조, 가사, 한시의 경우에는요. 물론 수특수안에 있는 작품을 연계 출제할 겁니다만 연시조나 가사의 경우는 약간 볼륨이 클 수가 있죠. 그죠? 장편 가사 같은 경우에는 몇천 구짜리 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특에서 이 부분을 배웠어. 근데 연계 출제할 때는 그 작품의 다른 대목을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작품의 근본적인 어떤 화자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거기서 드러내는 태도나 정서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 역시 서로 다른 대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요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요. 요 얘기에 대한 얘기 딱 다음 시간에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2교시에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법을 딱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전 소설 읽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완전 정복하는 3교시로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하기 주제라는 퀴즈 잘 맞춰주었던 박별미 학생, 여기 밑에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상품 받으실 분이 EBS 아이디와 이름을 주소 있죠? ebsi@ebs.co.kr로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박별미 학생 그 보내주기 바라고요. 요 시조 가사 한시 등의 경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지금 약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종 칠 때까지, 그죠? 야, 종 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도 학교 가고 싶다. EBS는 종이 안 쳐요. 자, 여러분, 제가 요것만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오늘 얘기할 때 1교시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죠. 시간이 가능하면 연계교재에 관한 얘기도 한다고. 그 공부법과 연계 대상에 관한 방법도요. 자, 요거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뭐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특수한 그거 문학 안 봐도 돼. 야, 내가 정리해 주는 거 이거 봐 라고 얘기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수특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요, 수특수안으로 공부하시고요. 추가로 더 다른 대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EBS가 마련해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EBS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자료 만들어 드리고요. 안내해 드리고요. 그렇게 공부합니다. 수특의 문제 중에서 약간 허무하리만큼 쉬운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꽤 있죠. 그걸 두고선 예를 들어 수특 문학의 문제의 질이 낮다는 이런 소리 하는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귀 닫으세요. 직접 지필진이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그렇게 깎여 나가기까지 수많은 검토 과정과 평가원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평가원 감수 교재예요. 그리고 문제의 난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작품에 작용해 있는 출제 요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그 연계 출제에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시죠? 그 출제 요소가 결국 고스란히 수능의 출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운문문학 마스터 또 3교시에는 산문문학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수특 수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마스터가 될 수 있는지, 수능에서 운문문학, 산문문학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완벽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교시 끝났어요. 쉬는 시간에 어제 보니까요, 재미있는 고전문학에 관련된 이걸 영상을 틀어주시던데, 그거 기왕이면 보고 잠깐 시간 남으니까 그때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매점 갈 시간은 없습니다. 자, 2교시에 만나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